정말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도 IMF 때보다 훨씬 더 많고, 혹시 저녁에 돌아다녀 보시면 정말 사람이 없지 않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이런 저금리 시대가 온다? 완전 꿈 깨시고요. 돈 벌어서 은행 이자조차 못 낼 정도의 그런 한계 기업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기업들의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계나 기업의 부채를 합했을 때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부동산은 뭐 나름 무조건 올라, 뭐 강남 서초가 최고야, 뭐 서울이 최고야. 제발 여러분들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62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8%나 된다고 하는데, 빚을 진 분들이라면 이자 부담의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실 텐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계부채는 그나마 지금 조금 그래 진정이 됐습니다. 최고치에 살짝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 12월에 발표된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은 조금씩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개인보다는 지금 기업이 문제입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되는 기업은 더 많아지고 있고, 즉 돈 벌어서 은행 이자조차 못 낼 정도의 그런 한계 기업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기업들의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계나 기업의 부채를 합했을 때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자 부담이 계속 되는 자칫 지금 상당한 뭔가 부채 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연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없다? 여력이 없어요.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높은 가계부채는 생계형 부채뿐만 아니라 연끌하셨던 분들이나 갭 투자하셨던 분들의 투자 수단으로 인한 것도 되게 한몫할 텐데,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빠진다는 얘기는 저평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강력한 부양 정책을 펼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수 부족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법인세도 안 거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오랜 기간 거래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 관련 세수가 굉장히 작게 지금 걷어들인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 살림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왔던 패턴들이 뭐냐? 부동산 시장 하락이 심각해질수록 훨씬 더 좋은 카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다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게끔 정부에서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 수단으로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총선 이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총선 이후가 일단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정책들이 아마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태형건설 워크아웃과 같은 부동산 PF 문제가 앞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아마 최근에 또 미분양이 지금 증가를 좀 하고 있어요. 미분양이 한 10개월 감소하다가 지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이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부동산 PF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가 계속 심각해진다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될 거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26년부터는 상당한 공급 절벽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한 무릎 밑에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공급 부족 사태가 많이 겹친다, 혹시라도, 그러면 26년부터는 상당한 또 상승장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의사결정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요. 또 언제나 그렇듯이 또 시장의 그런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는 회사가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현금을, 총알을 또 잘 준비해 놓고 있는 회사한테는 또 그런 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아마 부동산 PF 문제가 한 번 정도는 불거져서 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핵심에는 역시 금리가 있을 텐데요. 금리에 대해서도 내려야 할지 올려야 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이후로 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일단 예전처럼 초저금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떨어져 봐야 얼마 안 떨어지고 위로는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중요한 건 지정학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충돌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효율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서로 화합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이런 저금리 시대가 온다? 완전 꿈 깨시고요. 완전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금리가 뭐 내려갈 거다, 뭐 할 거다 그렇게 뇌피셜로 미리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거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왜냐면 은행에다가 그냥 예금을 하는 게 낫지 뭐하러 내가 리스크를 안고 부동산 투자를 해요? 은행에다 예금만 해놔도 지금 4% 이자를 주는데 근데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3%가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취득세 내야죠. 공인중개세세 내야죠. 보유세 내야죠. 그런데 오를지 내릴지도 몰라. 근데 은행에다 놔도 4% 이자가 나와요.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건물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주택시장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건물시장이 될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정말 앞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제 집 사기가 부담스럽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라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금리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되게 진퇴양난의 상태가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방법이 뭐밖에 없냐?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의 소득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방법도 없지. 금리도 뭐 여기서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그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정도의 펀더멘털이 되려면은 결국은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내려오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정말 이거 기대 버려야 된다. 요즘 지금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아무리 정부에서 무슨 재개발 지금 뭐 재건축하는데 30년 이걸로 해주고 뭐하고 해도 미동도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분담금만 지금 갈수록 높아져가지고 하던 사업도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판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금리 때문에 지금 완전히 판이 다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아예 부동산은 뭐 나름 무조건 올라. 뭐 강남 서초가 최고야. 뭐 서울이 최고야. 제발 여러분들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자산을 제대로 잘 지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르면 오를수록 집값은 더 떨어지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금리가 올라가도 주택가격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만큼 싸면은 올라갈 수 있죠. 주택 가격이. 자, 예를 들면 이것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전국 분석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때도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랐죠. 2005년부터 금리가 올랐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근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수도권이 올랐어요, 이때. 금리가 올라도 2008년 10월 달이 최고였습니다. 거의 8%였어요. 8%.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까지 3.77% 반토막이 났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이때 어떻게 됐어요? 계속 떨어졌잖아요.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미국 이제 금리 인상 끝났고 금리 내려갈 일밖에 없다. 금리 내려가면 부동산 올라갈 거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얘기지만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언뜻 그런 듯한 말로 하는 거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가 반토막이 나도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내려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내려갔던 사건은 없었던 건가요? 일단 이때 보시면 이때도 금리가 올랐지만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그죠? 이때는 20년, 21년 한 말 정도까지는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198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금리가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내려왔거든요. 지금 2020년대 초반까지. 근데 앞으로는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대가 되면은 지난 한 30년 동안 펼쳐졌던 부동산 시장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도 우리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주택구입 부담지수 데이터 보면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IMF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통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분간은 없죠. 지금의 거품이 와장창창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또다시 부동산으로 자산을 엄청나게 이제 불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도
IMF 때도 훨씬 더 많고 지금 혹시 저녁에 돌아다녀 보시면 정말 사람이 없지 않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거리에. 예전처럼 뭐 금요일 토요일이라고 막 마시고 뭐 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여러분들 허리띠 졸라매고 무조건 지금 소비 줄이고 소비 줄이셔야 돼요. 어떻게든 하루 두 끼만 드세요. 하루 두 끼만 먹어도 건강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하루 두 끼만 드시고 공부하시고 한 푼도 계속 모아가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바꾸세요. 중장기적인 이런 한국에서 거의 마지막 남은 저는 부동산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직장에 대한 의사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이미 내 스펙은 다 정해져 있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나 저 직장 다니냐 이걸로 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껏해면 연봉 차이 나봐야 몇백이나 1,000, 2,000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뭐 세금 떼고 뭐 내가 사용하는 거 빼고 나면 얼마 차이가 없어. 근데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인생을 완전 극과 극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제는 뭘로 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솔직히 이거 정말 공개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제가 창업을 하기 전부터 이 리치고 시스템을 제가 다 큰 틀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냥 저만 알고 싶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만 알고 싶죠, 솔직히. 근데 이거를 어찌됐건 저도 큰 포부를 가지고 공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100만 명 이상이 쓰는 앱이 됐습니다. 지금 3년 좀 넘어서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기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김기원 뒤에는 수십 명의 뛰어난 인공지능 개발자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수많은 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동산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잘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